제가 노르웨이 국회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광경이 있습니다. 그날 국가 핵심 정책 발표회 VIP석에는 우리가 아는 그 이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가 2년 내내 끙끙거리던 일을 단 3개월 만에 해치운 집단. 이들은 누구인가? 공식 문서에 적힌 충격적인 단서 K그룹. 그 실체를 파헤치다 발견한 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숨겨진 DNA였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 그들이 화이트보드에 써내려간 2배 더 걸어라는 한글 그 안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정신으로 세운 오슬로의 또 다른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역사를 아는 남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당신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누르세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이야기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오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노르웨이 독립기후정책 발표회였는데 단상에 오른 남성이 묘하게 눈에 띄었거든요. 김요한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한국계로 보였지만 완벽한 노르웨이 말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로드맵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입니다. 김요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건 그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정부 부처가 2년간 끙끙거리며 만들지 못한 통합 시스템을 3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거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장관들이 앞다퉈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요한은 정중하게 인사만 나누고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를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외교부로 돌아갔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위원으로서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반드시 추적해야 했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월간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K그룹 포럼 자료 검토 완료. 교육부 내부 문건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K그룹이 뭔지 전혀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각 부처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AI 혁신센터 팀장 박성민, 공공병원 시스템 총괄 이지은, 교육혁신팀 리더 최현우. 모두 한국계 이름들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3년간 노르웨이 공공정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성과였어요. 박성민이 총괄한 AI 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이 40% 향상됐고 이지은의 의료개혁으로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현우의 교육혁신은 학생 만족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K그룹, 갑자기 나타난 한국계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 개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고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사무실 창밖으로 오슬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숨겨진 DNA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조용히 꽃 피우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요한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후정책청 14층 작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K그룹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하죠? 김요한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르웨이 공무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 출신의 본능이 꿈틀거렸거든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요한은 1987년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6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됐죠. 양부모는 트론헤임의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18세까지 광산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요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검은 머리, 다른 얼굴. 아이들은 저를 중국 아이라고 불렀죠.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울을 보곤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요.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셨지만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양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북해 석유시추선에서 5년간 일했죠. 바다 위에서는 모든 게 단순했어요. 일하고 살아남고 그것뿐이었죠. 그러다가 환경 NGO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바닷속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를요. NGO 활동을 하면서 김요한은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효율만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김요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를 버린 나라를 왜 그리워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K그룹의 운영 방식을 조사해보니 명백히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득했거든요. 팀워크 중심의 의사결정,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수치화된 성과 관리. 이 모든 게 한국 기업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정말 한국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김요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말이에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김요한과의 만남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그룹의 실체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교육부 내부 자료를 검토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책 초안 여백의 한글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효율성 재검토 필요, 데이터 보완. 한글이었어요. 노르웨이 정부 문서에 한글 메모가 적혀 있다니.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주요 정책들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항상 한 곳을 거쳤어요. K그룹 작전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안, 교육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환경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 모든 게 여기서 먼저 검토되고 수정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K그룹의 의견을 구했어요. 공식적인 권한도 없는 이들에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정책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에스펜 할보르센을 만났습니다. 국정감사원의 베테랑 감사관이었죠. 그는 제 보고서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정부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스펜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리나 씨, 이해하세요. 이건 단순한 정책 자문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림자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는 당장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권한을 줬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적 있나요? 이들의 배경은 무엇이고 진짜 목적은 뭔가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에스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K그룹이 만든 정책들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의료 대기 시간 30% 단축, 교육 만족도 40% 상승, 탄소 배출량 25% 감소. 숫자로 보면 명백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시할 순 없죠. 에스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투명성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에스펜의 관점에서 보면 K그룹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비밀스럽고 비공식적이고 누구도 견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였어요. K그룹은 일반적인 정치 집단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으려고 했죠. 권력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용한 엔지니어들처럼요. 저는 K그룹의 실제 작업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요한을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오슬로 외곽의 한 건물 지하 2층. 그곳이 바로 K워크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벽면 전체가 대형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가 흘러나왔어요. 의료진 대기 시간, 교통 흐름, 에너지 소비량, 교육성과 지표까지.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김요한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생존 작전을 수행해요. 매일매일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2명의 팀원들이 마치 전시 상황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영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구성됐어요. 모든 업무가 수치화되어 있고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 전체의 목표 달성이 우선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베르겐 지역 의료진 부족 상황이 감지됐습니다. 박성민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0분 내에 대체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4명의 팀원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역할이 분담됐어요. 한 명은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한 명은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3개월 전 의료 시스템 해킹 사건 기억하세요? 이지은이 말했어요. 전국 병원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요. 우리가 3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했어요. 정부 발표로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해결한 거였던 거죠. 김요한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광산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돌 하나하나가 쌓여야 터널이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이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진다는 것.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효율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이죠. 우리는 매일 생존하기 위해 일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DNA였다는 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팀워크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K그룹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정책이 아니에요. 김요한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시스템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없어도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성공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K워크룸을 둘러봐도 한국과 관련된 상징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한글 포스터나 한국 관련 장식품도 없었어요. 오직 데이터와 모니터, 그리고 노르웨이 국기만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한국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팀원들이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뿌리를 보이진 않지만 절대 지우진 않습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극기를 걸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하는 방식은 한국적이에요. DNA에 새겨진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노르웨이 사람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며칠 후 큰 문제가 터졌어요. 에스펜이 언론에 자료를 흘렸던 거예요. 정부 내 비국가 세력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K그룹을 마치 음모 집단처럼 묘사했어요. 한국계 비밀 조직이 노르웨이 정책을 조종하고 있다.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김요한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나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K워크룸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둘로 나뉘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이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우리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어요. 우리가 숨어서 일해온 이유가 있잖아요. 최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정치적 도구가 돼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모든 게 왜곡될 거예요. 하지만 이지은은 반대했습니다. 숨어 있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당당하게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유아는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세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들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러나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숨어 있으면 의혹과 불신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갈등인지도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K그룹의 실제 작동 방식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는 놀라운 장면들을 담아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일일 브리핑, 모든 업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 문제. 발생 시 5분 내에 대응팀이 구성되는 과정. 이 모든 게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김요한이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어요. 첫째, 모든 일을 수치로 측정한다. 둘째, 개인보다 팀을 우선한다. 셋째, 위기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다. 넷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한다. 다섯째, 공정성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저는 이 원칙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배운 건가요? 김요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배웠겠어요? 이건 그냥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식이에요. 박성민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증명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큰 시험대는 에스펜과의 공개 청문회였습니다. 국정감사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 K그룹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었어요. 청문회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스펜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이들은 효율을 빙자한 통제 집단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소수가 다수의 정책을 좌우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김요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은 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기 전 의료 대기 시간은 왜 그렇게 길었고, 교육 만족도는 왜 그렇게 낮았을까요? 그건 에스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숫자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이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이뤄낸 성과를 보세요. 의료 서비스 만족도 85% 상승, 교육 효율성 60% 개선, 행정처리 시간 50% 단축. 이게 통제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개선의 결과인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철학의 차이였어요. 에스펜은 절차와 형식을 중시했고 K그룹은 결과와 효율을 중시했어요.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는 한국 사람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박성민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선택한 거예요. 피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날 밤 K그룹 사무실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요한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언제나 차분하고 절제된 그가 마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든 마커를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렸다 하더니 드디어 한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2배 더 걸어라. 저는 숨을 멈췄어요. K그룹 사무실에서 한글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김요한이 직접 쓴 한글을요. 말이 나도 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요한은 그 문장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52살 남자가, 그것도 노르웨이 정부를 움직이는 실세가 저렇게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마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요한은 뒤를 돌아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언제나 단단하고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뭔가 깨진 듯한 상처받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987년 겨울이었어요. 서울 어느 고아원 마당에서요. 제가 입양 가는 날 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김요한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라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노르웨이에 와서 광산에서 일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리나와 함께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김유아는 화이트보드의 한글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2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에서 버림받은 아이니까 새로운 땅에서는 2배 더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유한이 왜 그토록 완벽하게, 그토록 치밀하게 일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산에서도 대학에서도 NGO에서도요. 항상 2배 더 일했어요.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면서요. 김유한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다른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한글이었습니다. 나는 조국이 기억 못하는 자. 하지만 나는 조국을 기억한다. 마리나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장에는 김유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지우려고 했죠.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잊으려 했고요. 김유한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슬로의 밤 풍경이 그의 뒤로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K그룹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시스템이, 제가 설계한 모든 정책이 한국적이라는 걸요. 어떤 면에서요? 마리나가 물었습니다. 효율성이에요. 위기 대응 능력이고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도 그렇고 수치로 모든 걸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버림받기 전에 말이죠. 김유한은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오랫동안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죠. K그룹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저처럼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K그룹이 왜 그토록 한국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한국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한국의 DNA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고 해요. 김유한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정신으로 일합니다. 더 이상 그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김유한은 더 이상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중년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뿌리를 당당히 인정하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죠.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김유한이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할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K그룹 해체 권고안이 오후에 발효될 예정이었거든요. 에스펜이 준비한 최종 보고서는 이미 각 부처에 배포됐고 언론들도 대기 중이었어요. 김유한의 지난밤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된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김유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리나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전날 밤의 떨림은 사라지고 결심한 듯한 차분함만 남아 있었어요. 국회 계단 앞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K그룹 멤버 12명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평소 절대 드러나지 않으려던 이들이 공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각자 손에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유한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인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나라의 시스템을 설계해왔습니다. 박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AI 혁신센터에서 만든 행정효율화 시스템, 그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한 건 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지은도 이어갔어요. 공공의료 시스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이건 저희 DNA에 새겨진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전날 밤의 고백이 어떻게 이런 용기로 변했는지 놀랐습니다. 이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한국을 위해 일한 건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요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노르웨이를 위해 일했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방식으로요. 에스펜이 뒤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마 이들의 성과 앞에서는 반박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김요한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들을 보세요. 의료 대기 시간 50% 단축, 교육 만족도 60% 상승, 행정 효율 40% 개선.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최현우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교육혁신팀에서 도입한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입니다. 1년 만에 학습 부진화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한국을 위한 건가요? 노르웨이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뿌리와 현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김요한은 전날 밤 그 균형점을 찾았던 거예요. 저희는 조국 없이 조국을 만들었습니다. 김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저희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희는 한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새로운 조국을 섬기고 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에스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김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노르웨이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의 정신으로 일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게 저희가 찾은 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화면에 나올 자막도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들은 태극기를 걸지 않았다. 그 대신 철학을 걸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K그룹 멤버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질문에 차근차근 답했고 자신들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전날 밤의 용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제도 위에 그들이 가진 정신을 심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K그룹이 만든 건 조용한 쿠데타가 아니라 조용한 대한민국이었다는 걸요. 해체 권고안은 그날 오후 철회됐습니다. 에스펜도 결국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어요. 효과적인 시스템 앞에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그날 밤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집을 마쳤습니다. 제목은 확정됐어요. 오슬로의 유령들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 물리적 국적보다 깊은 정신적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